되게 작가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거든요. 뭐 소설가, 시인 만났는데 그중에 공통점이 약간의 그 자뻑,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나르시시스트? 저는 이런 기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자기 글의 어떤 자부심, 자기 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칭찬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지적을 많이 해주고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쭉 지금까지 글을 쓰면서 오히려 칭찬이 훨씬 도움이 된다. 작가님 책을 읽고 글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 제 책을 내겠다고 꾸준히 짧은 글을 쓰고 있는데요. 출간은 또 다른 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글을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뭐 메모를 1000개 해라, 말을 10시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또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어떤 모든 책을 다 읽어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밖에도 방법은 많습니다. 일단 연재하는 거 좋은 방법이 연재. 저는 제 책 쓴 모든 책은 다 연재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어디 연재를 실어주냐? 그냥 원고료만 안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연재할 공간은 많습니다. 뭐 동네 온라인 매체도 있고요. 브런치나 뭐 이런 뭐 자기 블로그에 연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실 책을 쓴다는 게 그 좀 외롭고 이게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글동무를 모으거나 혹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어떤가. 여기 참 좋잖아요. 이 플랜드시의 책을 쓰는 그룹을 만드셔서 서로 쓴 글들 혹은 자기가 짜놓은 목차라든가 책의 제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의견도 좀 구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면서, 또 이게 쓰다 보면 또 벽에 부딪혀서 또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또 뭐 위로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좀 같이 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뭐 어떤 특정 주제에 서로 다 같이 꽂혀서 그런 분이 한 4-5분 된다 그러면 공저도 낼 수 있죠. 그러면 한 권 분량을 처음부터 다 쓴다는 게 뭐 부담이 되면 몇 분이 같이 모여서 같은 주제로 이제, 그러면 내가 써야 될 꼭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뭐 또 하나 방법은, 일단은 지금 우리 영님은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뭔가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겠죠. 그 어떤 내용에 관한 책을 쓰시겠다고 지금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주제에 관해서 이미 나온 책의 목차를 뭐 알라딘이건 예스24건 가셔서, 아니면 뭐 네이버에 가도 그 관련 책들의 목차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 목차를, 관련 책 한 30권의 목차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거기에서 좀 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차를 쭉 보시면 내가 어떤 식으로 책을 쓸 수 있겠구나,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쓰고자 하는 책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번 모아보세요. 자료를.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분야에 관한 자료는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제일 많이 모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한번 모아보세요.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아주 그 새롭고 어떤 희귀한 어떤 내용, 자료를 찾았을 때 기쁨도 있고요. 그거 다 모으면 모으는 과정에서 책 쓸 준비가 다 됩니다. 올패스님께서 글을 쓰고 스스로 피드백을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만족하는 거죠. 뭐 자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감탄하는 겁니다. 되게 작가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서 많이 만났거든요. 뭐 소설가, 시인 만났는데 그중에 공통점이 약간의 그 자뻑,
그러니까 류근 시인도 만났는데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나르시시스트 저는 이런 기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자기 글의 어떤 자부심, 자기 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글을 더 쓰고 싶고 글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런 피드백을 못 주는 분은 자기 가까운데, 자기 주변에 자기 글을 칭찬해주고 해주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칭찬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근데 피드백을, 지적을 많이 해주고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쭉 지금까지 글을 쓰면서 오히려 칭찬이 훨씬 도움이 된다. 물론 이제 지적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칭찬 중심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좋고 거기에 뭐 일부 지적도 필요하겠죠. 하겠는데 저는 그나마 이렇게 쭉 꾸준히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힘은 아내가 늘 뭐 어디 기고를 하거나 책을 쓸 때도 제일 먼저 아내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내는 뭐 늘 좋다고 그래요. 늘 좋다고, 뭐 읽고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좋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려면 읽어야 돼요. 이게 여기가 문제다.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근데 아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내가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좋다면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보여주기 했습니다. 그게 제일 부담 없어요. 무슨 한겨레 독자를 상대해야 된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댓글이 뭐 어떻게 달릴까. 근데 저는 그 전에 그냥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가 좋다고 그러면 한겨레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좀 스스로 자신감을 불어넣는 피드백이 어려우면 주변에 그런 사람에게 자기 글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지님께서 온라인 메신저의 활성화로 입보다는 손으로 더 많이 말합니다. 예, 많이 이게 친다는 거죠. 온라인 메신저 상에서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글을 읽을 사람을 상정하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온라인에 글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 카톡 할 때는 되게 그렇게 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썼을 때 저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글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쓰시면 온라인 글쓰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ILAC님, 혼자 보고 풀어내는 일기는 그냥 부담 없이 두서없이 쓰는데 공개되는 서평이나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할 때는 도입부터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도입 어렵죠.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글을 시작하는 방법 뭐 열 몇 가지 이런 걸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어떻게 찾게 됐냐면 평일날 네이버에 가셔서 오늘의 칼럼 이거 치시면 매일 100개 넘는 새로운 칼럼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 100개 넘는 칼럼의 첫 문장만 다 긁어다가 빈 문서에다가 하나 붙이시고 그럼 100개 넘는 첫 문장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유형별로. 그러면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런 유형 중에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글은 딱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해요. 정의를 딱 내리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왜 그렇게 자기가 정의를 내렸는지 이게 풀어가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글을 쭉 써나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자기 일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이론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기도 해요. 인용을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글의 어떤 주제를 밝히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시작 방법들이 있죠. 뭐 그 밖에도 어떤 글을 보면은 느닷없이 누군가의 대화, 누구의 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누구의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말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시작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면 시작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12번째, 전문 지식과 같은 어려운 내용을 초등, 중학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글을 쓰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 지식인들에게 공유되는 글이 아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글을 보다 알기 쉽게 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은 말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은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만약에 어렵게 하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표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쉽게 풀어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저는 글을 쉽게 쓰기 위해서 사전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어, 그 낱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에다 쳐보면 뜻풀이가 나오잖아요. 단어의 뜻풀이. 그게 훨씬 쉽게 풀어져 있거든요. 저는 그 뜻풀이를 내 글에 씁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지식백과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음은 백과사전인가 뭐 있죠. 거기에 쉽게 또 풀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중학생을 위한 지식백과나 고등학생을 위한 백과사전 뭐 이런 걸 보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알기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내 글에 쓰지 않고 그 풀어져 있는 내용을 내 글에 활용해서 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훨씬 쉬운 글이 됩니다. 예. 베리근님께서 글쓰기의 유익함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부탁드립니다. 뭐 유익함은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쓰지 않으면 저는 돈이 안 되죠. 그 써야 원고료, 뭐 책의 인쇄 이런 것도 들으니까 일단 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글 쓰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기 생각이 정교해집니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집니다. 감정의 해소가 돼요. 글을 쓰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제 저는 벗어나게 돼요. 뭐 그 밖에도 글이라는 건 이제 기록이고 기록은 남지 않습니까? 그게 글을 쓰지 않으면 잊혀질 것, 사라질 것들이 나의 존재가 글로써 남는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밖에도 뭐 글을 써서 얻는 건 많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뭔가 인정 욕구의 충족, 또 글을 쓰면서 내가 어떤 이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장 욕구도 충족이 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점, 굳이 글을 안 쓰면 뭐 욕먹지 않을 거, 혹은 뭐 이렇게 비난받지 않을 것을 글로 표현해서 적을 만들거나 누구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두려워서 안 쓰면 그 앞서 얘기한 그런 유익함을 못 누리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걸 감수해야 되겠죠. 또 그것을 뭐 완전히 나는 그걸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걸 그냥 상수로 두고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두고 이제 글을 쓰는 게 좋겠죠. 오히려 이제 글을 쓰고 나서 뭐 반응이 좋을 때라던가 무슨 돈이 들어올 때는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되게 이제 글쓰기에서 만약에 행복감을 느낀다면 글을 쓰다가 이 졸가리가 타졌을 때, 방향이 잡혔을 때,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아, 됐다, 이제. 아, 그럴 때 기분 잠깐 좋고요. 무엇보다도 글이 다 써졌을 때 기분 좋죠. 그 성취감. 아, 다 썼네, 드디어. 아, 해냈네. 요때 기분 좋고요. 그냥 반응이 좋으면 기분 좋고, 그런 게 이제 행복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잠깐의 기쁨은 있죠, 기쁨은. 아, 양현숙님, 다른 행복감과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글 쓸 때보다 말할 때 더 행복합니다. 똑같은 그 출력이고, 어떤 보면 표현인데, 이게 말하는 게 더 이제 편하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은 말을 먼저 해보고, 글을 글로 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말하기보다 이제 글쓰기가 더 편하고, 한 분들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저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지성님께서 글 쓸 때 주제를 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주제를 우선 저는 소재에서 먼저 찾습니다. 소재에서. 그러니까 글감이죠, 글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는 소재,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지식이라는 소재,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었다. 내가 어떤 겪은 일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일화가 나에게 준 어떤 교훈이나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주제로 정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글을 쓸 때 이제 주제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또 소재를 찾아서 쓰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 이지성님께서는 이제 어떤 주제로 글을 써라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그건 저는 소재에서 출발합니다. 주제를 그냥 정하지 않고, 근데 주제를 그냥 뭔가 덜썩 정하면, 거기에 맞는 소재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재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음식을 만들 때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보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정하는 게 이제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정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주제부터 덜썩 정하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재료를 사러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소재에서 찾습니다. 소재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 A4 용지 같은 데다가, 쓸 수 있는 소재를 쭉 나열해 보시고요. 그 소재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고른 소재를 일단 문장으로 각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문장을 첫 문장으로 문단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저는 글쓰기가 가능하더라고요. 단어로 소재를 쭉 나열해보고 그 나열된 소재들을 각각을 문장화해 보세요. 문장으로. 그리고 그 문장을 첫 문장으로 해서 문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네. 책 잘 읽었습니다 님께서 글을 쓸 때 처음 쓴 문장이 좋은가 하면 몇 번 수정을 할수록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은 많이 할수록 좋은지, 작가님은 글을 쓸 때 수정을 얼마나 하시는지, 요거는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처음 어떤 직관적으로 쓴 문장이 아주 좋은 경우 있죠. 그런 그 내용이 좋은 경우 있는데, 저는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개는 좀 이거를 숙성시키고 좀 이렇게 고쳤을 때 더 나아지거든요. 계속 곱씹으면서 이렇게 뭐 문장을 고칠 때 무슨 문장만 고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담긴 내 생각, 내 감정도 이렇게 다시 매만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수정을.
그 다음에 18번째 박성배님께서 글 읽기 쉬운 글이어야만 좋은 글일까요? 읽기 쉬운 글이어야만 좋은 글이냐? 물론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뭐 어려운 걸 잘 이해하시는 분이 독자라면 굳이 쉬울 필요 없죠. 내 글을 읽을 독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중에는 그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니까 쉬울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할 때 1번, 쉽고, 2번, 정확하고, 3번, 명료하고, 4번, 간결하고, 5번, 재미있고,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싶으면 저는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좋은 글이기 어렵죠. 출발점이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어야 되니까 어려우면 좋은 글일 수 없는데 대상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굳이 꼭 쉬운 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